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나무구조 나머지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14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146번 문제를 보시면, 자, 전문의 이동장치에 쓰이는 것으로서 문의 크기에 따라 2개 또는 4개의 바퀴가 달린 창호 철문에 해놨죠. 자, 전문의 이동장치를 보통 도화 행거라 합니다. 전문. 자, 전문은 병풍처럼 이어닿는 문을 전문이라 하죠. 접어주는 문. 그래서 이 전문에 필요한 것이, 자, 이동장치는, 자, 도화 행거를 씁니다. 도화 행거. 원래 행거는, 커튼이나, 블라인드 이동장치도 행거죠. 문의 이동장치라 해서 도화 행거라고 합니다. 전문에는 이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병풍처럼 문을 만들다 보니까 보통 경첩이 필요합니다. 경첩, 전문에는 경첩이 필요하고, 이동하다 도화행거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 자유도로래가 필요하죠. 자유도로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과 관련돼서는 이런 보통 철물들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현재 전문의 이동장치는 도화행거를 묻는 것이, 자, 146번 문제가 됩니다.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48번, 다음 창호정 여다듬 조정. 그래서 보통 조정 개폐기가 아닌 것을 찾으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1번에 도화 체크, 도화 클로즈였죠. 도화 체크, 도화 클로즈는 열려진 여다짐을 자동으로 닫히게 하는 장치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도화 스톱. 도화 스톱은 보통 이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질이 급하다니까 문을 확 열게 됩니다. 그러면 문이 벽면하고 부딪힙니다. 그러면 문짝이나 벽면이 파손될 수 있죠. 그래서 문을 더 이상 열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도화 스톱을 설치하죠. 그래서 여다듬에 대한 개폐 조정기에 개폐 조정기 부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3번 창 개폐 조정기라고 하면 조정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관계없죠. 네, 들어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둘 게 거기 4번에 보시면 플로아인지는 이건 지지철물이죠. 예, 지지철물입니다. 그래서 중량자재문, 그래서 강화 유리문 같은데 바닥에 설치된 지지철물이, 자, 플로아힌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가장 관계없는 것이 플로아힌지죠. 근데 플로아힌지도 사실 닫히긴 닫힙니다. 자동으로 문은 닫히는데 여기에서 분류적인 측면에서 여기서 고르라면 4번 형태를 고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형태로 경기교육청에서 나온 문제인데, 그래서 간략히 한번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15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52번 문제를 보시면, 자, 목구조에서 보강철물의 사용 개소로 틀린 것은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기초하고 토대 연결은, 자, 이 갈고리 볼트를 사용해 주면 되죠. 갈고리 볼트가, 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왕대공하고 평보는 감자비세였죠. 왕대공하고 평보는 감자비세였고요. 그 다음에 큰 보와 작은 보는 안장세로 해주면 되죠. 안장세. 그리고 시어자보하고 중도리는, 자, 거기에 보면 자, 주걱볼트가 아니죠. 주걱볼트의 개념은 아니고 꺽쇠로 해주시면 되었습니다. 꺽쇠.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시어자보하고 평보의 경우는 우리가 양나사 볼트였죠. 양나사. 이거는 양나사 볼트로 해주면 되죠. 양나사 볼트로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시어자보하고 왕대공, 시어자보 쪽하고 왕대공, 시어자보와 왕대공은 보통 띠세로 하면 되죠. 띠세. 보통 띠세로 보통 해주면 됩니다. 띠세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띠세. 그래서 우리가 보강철물에 대해서, 자,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보강철물적인 측면을 자, 정확히 우리가 한번 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앞에서도 뭐 간단히 한번 다뤘던 문제가 하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뭐 그거 하고 뭐 같이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고 다음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요거까지 이제 추가적으로 같이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154번 문제 보시면 자, 목조 가세에 관한 사항 중 틀린 것해가 나왔습니다. 자, 인장 가세는 뭐 두께 1.5cm 이상, 폭 9cm 이상의 목재를 사용해 주면 되고, 인장 가세는 철근으로 대체할 때는 9mm 이상은 써야 됩니다. 대체할 수 있고 파이 9mm는 돼야 됩니다. 그리고 압축 가세는 접하는 기둥의 5분의 1 단면을 가져야 된다. 보통 이 압축 가세적인 측면, 압축 가세적인 측면은 보통 뭐 이렇게 해주면 되죠. 보통 기둥과 같은 치수로 해줘도 되고, 기둥과 같은 치수로 가줘도 됩니다. 같은 치수가 돼도 되고, 아니면 기둥의 보통 3분의 1 이상, 기둥 단면에 3분의 1 이상 우리가 해줘도 됩니다. 최소한 3분의 1 이상은 되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둥 단면 중에, 그래서 봐두시고, 그래서 거기는 3번 개념이 되고, 그 다음에 가세는 45대 가까울수록 유리합니다. 가까울수록 유리하고, 특히 가세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형태가 유리하죠. 가세는 X자 형태나 아니면 V자형 이런 형태가 유리하고요. 그다음에 45도에 가까울수록 유리하다는 점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가세는 따냄을 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을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5번 문제. 자, 그림과 같은 목구조의 가세에 생기는 하중값은 해서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그림 형태가 자, 요 거리가 현재 2m고요. 2m. 그리고 가세의 길이가 여기에서 가세의 길이가 4m 됐네요. 가세의 길이가 여기 4m. 힘이 현재 20kg 부가세 20 적용되겠네. 20. 자, 그러면 현재 이 가세는 우리가 이렇게 구하면 되죠. 예, 가세는 행력에다가 행력 P에다가 행력에다가 이제 가세의 길이를 갖다가 가세의 길이를 이 거리로 나눠주면 되죠. 이 기둥 간격으로 나눠 주시면 돼. 기둥 간격으로 나눠서 곱해주면 되죠. 여기 그러면 행력이 지금 현재 20 주어졌으니까 20에다가 곱하기 가세의 길이 3m. 자, 기둥 간격 2로 나눠주면 되죠. 그러니까 40 되겠네요. 40. 뭐 쉬운 문제입니다. 보시고, 그 다음에 157번 문제 보시면 다음 그림과 같이 버팀대가 설치되어 있다. 목조 버팀대 받는 하중은 대략 얼마인가 해놨습니다. 하중에 대해서 버팀대. 그러면 버팀대는 기본적으로 뭐 양쪽에 다 버팀대 설치될 거니까 뭐 여기도 버팀대면 양쪽에 동일하게 설치되죠. 버팀대가 설치되는데 이때 버팀대가 보시면 요 길이가 120cm 1.2m네요. 1.2m하고 그 다음에 버팀대 길이가 160이죠. 1.6m하고 1.6m. 그리고 하중이 3톤이네요. 3톤. 3,000kg 되겠네. 3,000kg. 아니 뭐 3톤 해도 돼. 3톤. 자, 작용하고 보시면.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요거는 버팀대는 행력에다가
행력 곱하기 자, 이 버팀대의 길이를 갖다가 그래서 이제 여기 버팀대 길이를 갖다 요는 가세 길이가 되고 버팀대 길이다가 뭐 양쪽 두 개 있으니까 요거는 요거의 지점의 이 거리가 2배의 L이 되면 되죠. 2배의 자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현재 봤을 때 자 행력이 지금 현재 지금 3톤이니까 톤으로 지금 답이 킬로그램으로 나오죠. 그럼 킬로로 해서 3,000 곱하기 버팀대의 길이 1.6을 갖다가 2배의 자, 요 길 1.2로 해서 나누어 주면 되겠죠. 그럼 2.4가 되겠죠. 2.4로 나누어 주니까 대략 한 2.4 정도 되니까 2.4, 1.6 하니까 대략 한 2,000 정도 되겠네요. 2,000 나오겠네. 그래서 2,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버팀대는 요거입니다. 요거의 2배가 돼야 된다. 양쪽에 있으니까 원래 2배로 해주시고 요 거리, 지점과 떨어진 거리에 대해서 다뤄주면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자, 일반 요 가세 개념은 하나만 그렸으니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두고 그 다음에 158번 문제 보시면 자 목조 2층 건물의 간사이가 4.5m인 방에서 가장 적당한 마루 털어냈죠. 자 2층 마루는 자 혼마루, 보마루, 그리고 짠마루 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짠마루가 가장 넓고요. 6.4m 이상 될 때고, 그 다음에 혼마루는 2.5m 미만인데 스판이 작을 때 혼마루를 쓰니까 그 중간은 보마루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가장 넓을 때가 짠마루고, 그 다음에 중간이 보마루, 그리고 적었을 때는 혼마루를 써주시면 됩니다. 간략히 구분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159번 문제 보시면 그래서 195번 문제 보시면 다음 지붕 물매에 관한 사항 중 틀린 게 나왔습니다. 물매는 수평거리 10cm에 대한 직각삼각형의 수직 높이로 나타내 주시면 됩니다. 수직 높이. 그래서 수직 높이가 몇 cm냐를 따서 따집니다. 그러니까 수직 높이가 5cm였다. 그럼 5cm 물매 또는 10분의 5 물매 또는 5대 10 물매 이렇게 칭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직 높이 개념으로 나타낸다. 근데 2번에 보시면 수평거리와 높이가 같은 물매를 우리가 그래서 높이가 같으면 이것을 대물매라고 하죠. 그래서 수평거리 10에 대해서 수평거리 10cm에 대해서 자 높이가 똑같다 10cm다. 그럼 이 경사도가 45도 경사도가 나오죠. 이 물매를 대물매라고 했습니다. 근데 45도 이상 되는 물매를 우리가 대물매라고 칭했습니다. 그래서 2번 개념이 틀렸습니다.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160번 문제 보시면 자 모임 지붕의 지붕틀 간 사이가 8m이고 그 다음에 용마루 높이가 자 2m일 때 기물매를 구하라 이렇게 해놨네요. 기물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자 이 개념이죠. 그러면 지붕 틀에서 지금 현재 이렇게 보시면 자 간 사이가 주어진데 자 간 사이가 현재 8m라고 했습니다. 8m고 간 사이가 용마루 높이가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2m라는 거죠. 2m입니다. 그러면 물매는 자 이거 직각삼각형으로 나타낸다 했죠. 수평 10에 대한 얼마의 비율 이거 대 이거나 이거 대 이건 동일하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거 절반을 잡으셔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4m에 대한 2m 높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하고 혼돈하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4m에 대해서 현재 2m거든요. 그러면 10cm에 대한 얼마의 물매인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나타내면 된다. 그러면 이거 10에 대한 거니까 이게 10이 돼야 되는데 4죠? 이거 2고. 그러면 10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가 돼야 됩니까? 10cm일 때 5cm가 돼야지 비율이 같아지죠. 그러면 현재 이 물매는 이 4에 대한 2m가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물매는 자 우리가 5cm 물매가 되는 거예요. 현재 여기에서 5cm 물매인데 자 이 기물매는 간략히 하면 0.7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기물매의 개념은 자 이 모임 지붕에서 이 경사도를 의미하는 거죠. 지금 이제 센터 중앙부 있을 때 다른 데는 일반적으로 5cm 지금 물매가 되더라는 거죠. 5cm 물매인데 자 요 사방 모서리 여기는 높이는 일정한데 거리가 멀어지니까 이게 산에 적하다고 보시면 된다. 능선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올라가니까 가파른데 능선을 타고 올라가면 완만해지겠죠. 그래서 이 기물매는 그냥 루트 2로 나눠야 되는데 아예 안 되면 대충 0.7 곱하면 됩니다. 0.7 땡칠이 0.7을 곱하면 일반 물매 기물매가 나옵니다. 그럼 일단은 여러분이 물매를 정확히 구하셔야 됩니다. 물매가 이게 5cm 물매란 개념을 그래서 항상 간 사이가 지금 전체로 계산하면 안 된다. 이걸 8m에 대한 2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절반에 대한 높이로 계산하셔야 된다. 그것을 꼭 명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물매의 개념은 그래서 일단 물매를 1차적으로 구하고 5cm 물매를 구한 다음에 거기다가 0.7 땡치를 곱해 루트 2로 나누셔도 되고 루트 2또 잘못 두디가 또 엉뚱한 거 나오면 안 되니까 그래서 루트 2가 힘든 분들은 그냥 그걸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점 우리가 간단히 보시면 됐고요. 아니면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지금 현재 물매를 계산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자 161번 보시면 다음 물매의 크기 순으로 맞는 것은 해가 나왔죠. 뭐 작은 거에서 큰 거 순서로 하라고 했습니다. 큰 거 순서. 자 그러면 거기 보시면 자 현재 나오고 있는 것이 금속판이 있고 그 다음에 아스팔트 루핑이 있고 뭐 평기와 소형 슬레이트 종류가 현재 있네요. 자 그러면 1번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속판은 물매가 약간 차이가 있다. 자 그래서 평판이염이야 또는 기와가랑의 골판이염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 금속판은 평판이염일 때는 3cm고요. 3cm죠. 3cm 물매입니다. 3cm고요. 그런데 자 기와가락이나 이런 골판이염 쪽에서는 골판이염 개념에서는 2.5cm가 됩니다. 10분의 2.5가 됩니다. 금속판은. 그리고 아스팔트 루핑이 3cm죠. 10분의 3이죠. 아스팔트 루핑은 자 얘는 3cm고요. 그리고 평기와 나왔죠. 기와는 우리가 4cm죠. 기사 외우면 됩니다. 기사는 4cm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소형 슬레이트 소형의 경우는 우리가 5cm가 됩니다. 5cm. 그래서 자 1번 형태가 맞는 걸로 봐주면 되겠네요. 근데 실제 시험에는 이게 주어질 겁니다. 나오죠. 골판이나 기와가락이라고 주어져서 아마 낼 겁니다. 그래서 그 개념 봐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62번 문제 보시면 자 지붕물매에 대한 설명 중 자 잘못된 것해가 나왔죠. 그래서 1번에 보시면 물매는 수평 자 10cm에 대한 자 수직 높이는 수직 높이를 의미하고 있죠. 수직 높이로 나타낸다. 그리고 2번 이염 재료가 크게 클수록 물매는
크게 한다. 자, 보통 재료의 크기하고 물매의 개념. 자, 이 재료의 크기 개념하고 물매의 개념은, 물매 경사는, 요거는 서로 반비례 관계가 성립됩니다. 반비례 관계가 성립됩니다. 그래서 재료의 크기가 커지면 물매는 완만해집니다. 그래서 재료의 크기하고 물매하고는 서로 반비례 관계의 성립이 되고 있습니다. 반비례. 근데 이거는 비례 관계입니다. 지붕 면적하고 지붕 크기하고 지붕 면적과 물매의 관계, 이 두 가지 요소는 비례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비례 관계. 그래서 지붕 면적이 커지면 물매도 자 크게 해야 됩니다. 가파르게 처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헷갈려서는 안 된다는 점 좀 유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의해 주십시오. 그래서 2번 개념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금속판은 자 보통 누수가 적기 때문에 내수이 좋기 때문에 물매를 적게 해줘도 되죠. 그리고 적설량이 많은 지방에서 물매는 크게 해줘야 되죠. 경사를 가파르게 우리가 처리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먼저 눈이 많이 온데도 경사를 거의 안 두기 때문에 눈이 지붕 위에 쌓여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 측면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자 16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65번. 자 다음은 목조 왕대공 트러스에서 단면이 가장 커야 할 부재적인 측면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응력 순서대로 보면 된다. 그래서 왕대공 트러스에서 응력이 제일 큰 거, 응력 순서가 우리가 앞에서 했는데 응력 순서는 제일 큰 것이 시어자보였고요. 큰 순서가. 그 다음에 평보였고요. 그 다음에 왕대공, 그리고 빗대공, 달대공이 이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순서대로 자 단면이 커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순서대로. 그러면 제일 시어자보가 크고 그 다음에 평보, 그 다음에 왕대공, 요 순서대로 크기 순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 두시고, 그리고 얘가 압축력하고 힘 모멘트를 받는다겠죠. 이거는 힘 모멘트 개념하고 압축력을 바꿔요. 압축력. 그 반면에 평보는 힘 모멘트하고 특히 합성 받는 것들의 부재가 커야 되죠. 요거는 인장력을 바꿔요. 그래서 혼돈하지 않도록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65번은 1번이 가장 큽니다.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자 17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72번 문제. 자 다음 자 부재 중 절충식 지붕틀에 사용되지 않는 것은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절충식. 자 절충식 지붕틀에는 자 우미량은 사용이 되고요. 우미량. 속꼬리처럼 생긴 보라트에서 우미량이죠. 그리고 대공 사용을 해주고, 근데 시어자보는 설치가 되지 않습니다. 시어자보는. 그래서 이 절충식 지붕틀에는 시어자보는 설치가 안 되고요. 시어자보는 왕대공 지붕틀에 보통 양식 지붕틀에 쓰고, 절충식은 한식 지붕틀에 쓰는 것이 절충식 지붕틀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시어자보가 사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 대공 후에 보통 도리를 얹어가 바로 하는 작업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거는 시어자보가 사용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대공들을 옆으로 이제 끼워주는 게 이제 지붕 깰 때였죠. 지붕 깰 때, 이런 것은 있지만, 자, 시어자보 형태는, 자, 우리가 이 절충식 지붕태는 사용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점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목조 지붕틀에 대해서 지금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173번에 목조 지붕틀 가능성이 틀린 거.
1번 왕대공 지붕대 시어자보에 자 중도리가 직각방향으로 얹히게 됩니다. 그러면 자 도리는 거의 다 지붕틀의 직각방향으로 다 간다 보면 돼. 도리든 뭐 깔도리든 처마도리든 중도리든 사실상 그 건물의 길이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물을 이렇게 벽을 구성했어요. 이렇게 장본 방향으로 이렇게 집을 이렇게 지었어요. 그럼 여기다 이제 지붕틀을 얹을 때, 자 지붕틀은 자 이건 이제 길이 방향의 직각. 그래서 먼저 깔도리를 여기에다가 대고 깔도리 이래 방향으로 그럼 이렇게 해서 건물을 이렇게 지었다 가정합시다. 지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깔도리를 까는 거예요. 깔도리. 여기에서 이제 깔도리를 갖다가 뭐 벽이나 기둥에 이제 깔도리를 깔고요. 깔고 그러다가 이제 지붕틀을 갖다 이렇게 얹는 거예요. 그러면 길이 방향에 이제 그 길이 방향 도리를 갖다 깔고 거기다가 이제 지붕틀을 이렇게 얹는 겁니다. 지붕틀을 얹습니다. 그래서 지붕틀을 얹었을 때 그래서 거기 이제 저기 오는 거죠. 여기에 왕대공 지붕틀이면 여기 평보가 오는 거예요. 이 평보가 오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시어자보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시어자보가 이렇게 해서 시어자보가 여기 이제 이렇게 접속되는 거고 여기 이제 안장맞춤 하는 거고 여기 안장맞춤 그리고 여기 이제 요 위에 부분에 뭐가 하는가 이제 여기 이제 처마돌이 보내는 거예요. 이게 깔돌이고 그래서 지붕틀 밑에 깔았다 해서 깔돌입니다. 그러면 이 위에 처마에 받쳤다 처마돌입니다. 처마돌이. 그리고 여기하고 이제 저 왕대공 사이에서 마루대 사이 중간에 이제 여기 이제 이거 지붕틀 얹어 놓고 이렇게 여기에 이제 마루대 얹어야 되거든요. 마루대 얹을 거고. 그럼 이제 중간 사이에다가 그러면 이 끝부분이 이제 처마돌이고 처마돌이하고 이제 마루대 사이에 중간에다가 이제 이리 가는 부재를 설치해 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중돌입니다. 중돌이. 그 중돌이는 이 이제 지붕틀이 이렇게 얹히면 여기 이제 직각 방향으로 이쪽으로 이제 이렇게 중돌이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일정한 간격으로. 중돌이가 설치된 것이 이렇게 가는 겁니다. 예, 직각 방향으로 갑니다. 예, 중돌이가. 그래서 하여튼 돌이나 하여튼 건물의 길이 방향으로 쭉쭉 가면 돼요. 그 이제 직각 단면으로 이렇게 지붕틀이 얹어지면서 그걸 연결해 주는 거예요. 제일 위에 연결하는 건 마루대고 중간에 이제 중돌이 제일 끝부분 양쪽에 그러면 이쪽에 제일 양쪽이 처마돌이고 중간에 이제 중돌이가 이렇게 얹히는 거예요. 중돌이. 뭐 어려울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돌입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1번 지붕을 맞고, 그 다음에 이 경골 지붕도 시어자보 위에 두께 18mm 지붕을 직접 댈 때도 있고, 직접 대도 되고, 그러면 시어자보 위에 보통, 시어자보에 이제 여기에다가 중돌이 되고, 중돌이 됐다 그러면 FM이면 사실 이렇게 되거든요. 중돌이 위에다가 뭐가 가는가 하면 이렇게 해서 처마돌이 해가지고 여기 이제 석가래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 석가래가 가고, 그 위에 이제 지붕을 해가지고 이제 공사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개념입니다. 그래서, 바동 경골이니까 시어자보에 바로 두께 18mm 지붕을 직접 된다. 그 개념이고, 그 다음에 그런데, 그래가지고 경골 지붕들은 왕대공을 이제 간편화했다는 거죠. 그 시어자보에 바로 가는 거고, 근데 중돌 이런 걸 설치 안 해도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쌍대공 지붕들 뭐 복국방으로 이용해서 그래서 쌍대공 대공이 왕대공 두 개다 그게 쌍 아닙니까? 쌍대공. 그냥 공간이 넓으니까 안에다가 이제 중간에 지붕틀 사이에다가 방을 만들 수 있다는 거지. 그걸 복국방이라고 합니다. 복국방.
그리고 경골 지붕틀의 배치 간격, 경골은 너무 넓게 간격을 할 수는 없죠. 그래서 간격은 보통 좀 좁게 가주시면 됩니다. 지붕틀이. 그래서 2, 3m로 이제 가는 것은 왕대공 지붕틀이 넓게 갈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보통 한 60cm 내외로 지붕틀을 보통 배치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 4번 개념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176번에 보시면 방수구조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 해가 났네요. 방수가 여기 왜 문제 났죠? 여기 나왔으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1번 시멘트 모르타르의 강도는 시멘트 모르타르의 강도는 온도차가 적고 오타가 조금 처진 것 같습니다. 강도가 아니고 시멘트 모르타르 방수. 그래서 시멘트 모르타르 방수라 하겠네. 모르타르 방수. 그래서 강도가 아니라 거기 방수라고 곤치면 되겠네. 그래서 온도차가 적고 수분 상태의 장소에 효과적이 되는데 시멘트 액체 방수나 시멘트 모르타르 방수 이런 것은 온도차가 적고 온도차가 큰데 안 좋다는 거죠. 수분 상태 장소에 가봐다. 그리고 2번에 아스팔트 방수는 비교적 넓고 평평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 아스팔트 방수는 대규모 방수 공사에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하실 방수는 안방수가 밖방수의 효과죠. 보통 바깥 방수가 좋습니다. 외방수의 형태가. 그래서 안방수는 수압에도 약하고요. 그래서 바깥 방수 형태가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아스팔트 방수층에서 방수보호층이나 룸층은 두는 것이 효과죠. 보통 아스팔트는 재료가 다릅니다. 구조체하고 바로 방수의 재료가 다르기 때문에 둘이 이게 나중에 들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 누름층을 설치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177번 문제 보시면 창호철물 사용 용도로 맞지 않는 거. 웨이어다지 실린더로 자물쇠죠. 여러분들 이렇게 돌리는 것이 실린더록이죠. 실린더. 그 다음에 이제 전문은 아까 했던 도화 행거라는 얘기 있죠. 전문은 도화 행거. 그 다음에 자유도로래 아니면 저런 것이 필요했죠. 경첩 이런 것이 필요했고. 근데 도화 볼트는 이게 도화 볼트는 문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려서 볼트 깁는 거. 이게 도화 볼트죠. 그래서 도화 볼트는 보통 미석이 문 같은데 미석이 쪽에 많이 도화 볼트를 쓰죠. 미석이 창호. 도화 볼트는 미석이 창호의 잠금쇠라고 보면 되죠. 이거는 도화보다는 도화 볼트는 요 미석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르내기 창에는 크레센트, 미석이 창이나 오르내기 창 같죠? 그 다음에 자재 여다지는 폴와 힌지 사용하면 되겠죠? 자재문. 그리고 178번 문제. 여다지 문에 사용할 수 없는 창호 첨예했죠? 실린더록 있죠? 실린더록 자물쇠, 있고, 여다지. 그리고 폴와 힌지는 여다지인데 안팎으로 자유자재로 개폐되는 자재 여다지문이죠. 그리고 도화 행거는 전문의 이동장치였죠. 그 다음에 도화 체크, 도화 클로저, 열려진 여다지문을 저절로 우리가 닫히게 하는 장치가 바로 도화 클로저, 도화 체크의 개념이었습니다. 간단히 보시고요. 그 다음에 179번에 보시면 다음 중 창호철물이 아닌 거, 크레센트 잠금쇠였고 미석이나 오랭이창의 잠금장치, 경첩은 여다지문의 1번 목재 여다지문을 갖다가 하는데 경첩을 많이 쓰죠. 경첩. 경첩은 보통 여러분들 집의 문들 보시면 목재 문에 보통 3개 정도 달려 있을 겁니다. 위에 2개, 아래 하나 경첩이 달려 있을 거고, 그다음에 도화 스톱은 문짝과 벽면이 부딪혀서 파손을 방지하기 되어준 게 도화 스톱이었죠. 근데 두벨은 나무 구조의 접합법이 해놔야 되죠. 전단 접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182번 문제 보시면 다음 창호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 해가 나왔습니다. 1번에 알루미늄재 창호. 알루미늄재 창호는 알카리에 좀 약합니다. 알루미늄이. 그래서 약하죠. 강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래서 보통 이 알칼리성에 직접 닿으면 우리가 부식을 당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중성제나 이런 격리제, 뭐 진크로메트 이런 걸 해가지고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알루미늄 창호는 알칼리성에 강하지 못합니다. 약 알칼리 됩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공사하는 것보다는 사용은 하되 철근 콘크리트 건물에 사용은 하되 자 중성제나 격리제를 사용해가지고 쓰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알칼리성 바탕에 우리가 모르타르 접촉하는 부분에 이런 중성제나 있는 격리제를 이용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이 조금 까다롭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예 사용 안 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다른 걸 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보통 원래 알루미늄은 보통 원래 회백색입니다. 그런데 알루미늄 색깔이 보통 다른 코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알칼리 약하다 보니까 회백색을 여러분들 본 것이 아니라 다른 색깔을 보셨잖아요. 그건 이미 처리가 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금속제 창문은 여닫음이 경쾌하다. 일반적으로 이어서 알루미늄 창호에 대해서 언급한 거네. 그래서 알루미늄 창호가 일반적인 이제 스틸 그보다 약간의 여닫음이 좀 경쾌하다는 것 같고 경금속 창호. 그리고 3번에 경금속 창호는 전기화학적으로 이질금속. 그래서 여기서 경금속 창호라는 것은 알루미늄 창호를 의미합니다. 전기화학적 이질금속 접촉은 부식당합니다. 그래서 특히 알루미늄이 금속의 이온화 경향이 큰 금속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다른 거하고 금속하고 접촉되면 이온화 경향 차이에서 금속이 부식당합니다. 그래서 알루미늄 창호에는 같은 우리가 부속품이 달려있지 다른 부속품을 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혹시 알루미늄 창호에 거기에 고정되어 있던 크레센트에 고정한 뭐에서 크레센트에 철물이 나사못이 빠졌다 해서 아무 나사못이나 갖다 끼워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가장 간단히 봐두시고 그 다음에 186번 문제 보시면 자 실내벽 하부에 높이 1에서 1.5m 정도 늘을된 것을 우리가 보통 징두리 판벽이라고 하죠. 그래서 1번에 걸레바지하고 헷갈리면 안 된다. 자 걸레바지는 걸레를 받아준다 해서 걸레바지라고 하죠. 자 일반적으로 걸레바지의 개념은 이거 여기가 바닥이고 여기가 벽면이라는 거죠. 여기가 벽이고 여기가 바닥입니다. 바닥일 때 우리나라는 바닥을 청소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설치해 준 거죠. 일정한 곳에서 그래서 여기 구획돼서 이 부분에 쭉 해준 겁니다. 이것이 걸레바지입니다. 걸레를 받아준다. 그래서 바닥 청소 시 바닥을 청소할 때 벽면에 더러워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걸레를 받아주는 것. 그래서 한 높이는 약간 차이 있습니다. 짧은 경우도 있고 높은 경우도 있고 한 대략 10에서 20cm 전후로 해가지고 해주는 게 걸레바지다. 그래서 실내벽입니다. 실내벽하고 자 바닥을 맞닿는 부분에 바닥 청소시 벽면이 더러워짐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 것은 걸레바지고요. 걸레바지. 그리고 3번의 고막이 경우는 외벽 부분에 있는 겁니다. 고막이. 자, 고막이는 자, 여기가 지표면입니다. 지표면이고 이게 외벽입니다. 외벽. 그러면 이 부분을 대략적으로 높이 한 50cm 정도 50cm 정도 보통 한 1에서 한 3cm 정도 보통 내밀었습니다. 들어밀어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처리해 준 것을 요거는 고막이고요. 고막이. 자, 이거는 뭐 비가 오고 튀면 벽면이 좀 더러워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의장적인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고막입니다. 그런데 4번의 코펜하겐 리버는 음향 효과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코펜하겐 리버죠. 그래서 이거는 덴마크에서도 코펜하겐의 방송국에서 음향 조절을 위해서 먼저 사용했다고 해서 코펜하겐 리버죠. 그래서 코펜하겐 리버는 음향 조절 목적으로 사용돼서 보통 벽에다가 설치하는 것이 코펜하겐 리버죠. 보통 목재 루버라고도 칭하고요.
그 다음에 187번 문제 보시면 자, 철물이 사용되는 장소로 잘못 연결된 게 나죠. 논설립은 계단의 디딤판 끝부분입니다. 계단의 디딤판 끝부분에 설치해서 미끄럼 방지나 디딤판 끝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한 게 논설립이고, 보통 항동 논설립이 많이 사용되고 있죠. 타일 같은 걸로 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걸로 부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메탈라스 나오는데, 메탈라스는 자, 얇은 철판 금속판에 자르건 구멍을 내어서 잡아 늘에 당겨서 만든 게 메탈라스죠. 이 메탈라스의 경우는 우리가 보통 자, 저기에 쓰이는 겁니다. 메탈라스는 자, 우리가 미장을 할 때 잘 안 될 때 쓰죠. 이거는 자, 미장 바탕용 철물로서, 미장 바탕에 되는 바탕용 철물로서 어디에 쓰는가 하면 이건 벽이라든지 천정입니다. 바닥은 안 씁니다. 바닥에는 메탈라스를 쓰는 게 다른 거 쓰죠. 항동 줄눈대 이런 걸 쓰고, 벽이나 천정에 잘 안 발라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자, 이렇게 제약된 잡아늘에 당겨서 만들게 돼요. 이런 형태죠. 이걸 갖다가 벽이나 천정에 설치하고 바르면 잘 발라져요. 그래서 시공의 용이성 개념하고 그 다음에 이런 균열 방지 목적으로 이런 벽이나 천정에, 내벽이나 천정에 대고 이렇게 발라주는 게 메탈라스입니다. 그래서 피봇 힌지를 뜻하죠. 피봇. 그래서 우리가 피봇 힌지는 장호 철물 중에 하나였죠. 피봇 힌지. 그리고 코너비드는 기둥과 벽에 모서리 되어주는 철물이 코너비드였죠. 그 다음에 189번 문제 보시면 자, 토대에 관한 잘못 설명하고 있는 게, 자, 토대의 크기는 보통 기둥 가까이 가서 크게 해야 되죠. 작게 하면 안 돼요. 토대가 밑에니까 토대는 좀 크게 해 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토대와 토대 이음은 턱걸이 주먹장 이음이나 그러면 엇걸이 산지 이음으로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토대의 기초 위에 가로 놓아 상부에서 오는 하중을 기초에 전달하는 거죠. 분산형이 토대의 개념이고, 그러면 기둥의 하중을 좀 분산하게 해서 바로 이 토대를 설치하죠. 그래서 간단히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 193번 문제 보시면 양식 지붕틀에서 각 부재의 응력 성질이 옳지 않는 게 아니라 왕대공 지붕틀이 면하네. 그러면 시어자보는 우리가 힘 모멘트하고 압축력 반다겠죠. 그래서 빗대공은 자, 우리가 쉽게 겁니다. 일반적으로 수직 부재나 수평 부재는 인장력을 받고요, 기본이. 그리고 경사재들은 보통 무엇이다? 압축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빗대공, 빗이니까 빗은 우리가 대각선을 빗시작하죠. 그래서 압축력 받는. 그래서 왕대공 수직 부재니까 인장력 받습니다. 압축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림 그려줬던 거 기억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194번 스판이 10m이고 기와 지붕이 왕대공 높이를 구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왕대공 높이인데 물매가 4.5cm 물매라고 했네요. 4.5. 그러면 결과적으로 물매는 이거에 대한 이거잖아요. 수평에 대한 직각삼각형의 높이니까. 그러면 현재 뭐 하나만 주어지면 그대로 구하면 되죠. 그래서 지금 현재 5m네. 간사이가 5m. 자, 지금 현재 간사이가 10m니까 절반이 5m 되지 않습니까? 전체가 10m하고. 자, 여기 절반만 따져야 되죠? 5m입니다. 5m. 이 높이 구하라. 그런데 물매는 수평 10에 대한, 자, 이거죠? 10에 대한 직각삼각형의 수직 높임. 근데 4.5라고 주어졌잖아요. 이 경사도인데. 4.5의 경사도인데. 4.5cm. 그러면, 자, 5m에 있을 때, 자, 이거 10에 대한 거니까. 그러면 5m가 10이 되면 4.5cm는 얼마가 돼야 됩니까? 그 개념이죠. 그래서 10인데 5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요거에 대한 되죠? 그러면 10이어야 되는데 5m야. 절반 됐네. 그러면 요거 2.25네. 할 것도 없죠? 그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전체에 대한 걸로 하면 안 된다. 4.5 가면 안 돼. 10에 대한 4.5거나 이렇게 가면 되고. 그래서 이거는 2.25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직각삼각형에 대해서 물매는 잡는다는 그것을 꼭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시고요. 문제 좀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위주로 하시고요. 뒤쪽에는 별로 풀 문제가 안 보이네요. 반복된 문제들이 있고요. 그래서 저거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9번 문제 보시면, 자, 반자 구조에서 반자늘 못 박아 되는 문제. 그럼 반자늘은 못 박아 되기 위해서는 반자틀이 필요합니다. 반자틀. 1번의 반자틀 개념이고, 반자 돌림은 이것이 반자 돌림이죠. 보통 이 벽이 있을 때, 자, 이게 반자늘이다. 천정이죠. 반자늘 천정이고, 그 다음에 이게 벽입니다. 그럼 이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 목재를 대준 거죠. 벽에 돌아가면서. 이것이 반자 돌림 또는 번자 돌림대라고도 하죠. 돌림. 그래서 이 개념이죠. 그래서 벽하고 천정의 마무리를 좋게 해서 되어주는 목재입니다. 그래서 치장 겸 의장 겸 우리가 설치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반자 돌림대고, 그 다음에 반자틀을 받아주는 게 반자틀 바지고, 이 반자틀을 갖다가 이제 매달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대공이 달대죠. 달대 재료입니다. 보시고, 그럼 달대를 받아주는 게 달대 바지 개념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하늘나키 한번 정리하세요. 그래서 얘들은 반자와 관련된 요소들이 다 기억하시면서, 그러면 반자와 관련된 요소가 보통 목조 반자틀은 그렇게 구성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 보면 달대 바지가 제일 위에 있고, 목조 반자틀은, 그리고 달대가 있고요. 그리고 반자틀 바지가 있고요. 바지가 있고, 그 다음에 반자틀이 있습니다. 반자틀. 그리고 위에서 아래 순서로 보면 반자늘이 있고, 반자 돌림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목조 반자틀은. 그래서 이제 달반자를 할 때 다라만 변자 이래 되는데, 이게 이제 목조 반자틀의 구성 요소입니다. 목재 반자틀은 이렇게 구성되고, 그래서 이제 경량 이 철골 반자틀에는 보통 이것이 달대 볼트에 해당되는 게 보통 인서트를 보통 해놨습니다. 인서트가 없으면 저걸 해야 됩니다. 인서트 삽입한 철물이 미리 안 해놨으면 보통 저 팽창 볼트, 익스펜션 볼트 가지고 사용해야 되죠. 그리고 이거는 볼트 쓰죠. 예, 달대 볼트 가지고 쓰는 거고, 달대 볼트. 그리고 반자틀 바지는 보통 C형광을 이용하죠. C형광. 찬넬이라고도 하고, 보통 반자틀에 해당되는 이거는 M바를 설치해서 합니다. M바. M자형으로 생겼다고 M바라고 하죠. 반자늘은 지금 건축 판반자 쓰는 거죠. 건축 판반자. 판반자 쓰는 거고, 그래서 스코보드 쓰는 게 텍스류 이런 거 막 쓰죠. 이런 거 많이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반자 돌림대에 해당되는 것은 몰딩으로 보통 많이 하죠. 몰딩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자, 반자틀하고 관련된 요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봐두시고, 그래서 6장 나무 구조의 문제는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마지막 7장의 방수 및 방석 공사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